미국 의회가 내놓은 새로운 입법 패키지는 단순한 선언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춘 조치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한국의 경제, 외교, 안보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일본과 유럽 등 주요 동맹국들마저 긴장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번 초강수 카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왜 지금 등장했는가? 먼저, 이번 미국 의회의 조치는 네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반도체 공급망 규제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여전히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 시안 낸드 플래시 공장, SK 하이닉스 우시 디램 공장은 중국 내에서 수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두 회사 전체 매출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블룸버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만약 미국이 제안한 규제를 한국 기업이 그대로 따를 경우 연간 약 15조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키더스 앤드 사이언스 액트를 근거로 미국 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빌미로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를 사실상 봉쇄하려 하고 있다. 둘째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주둔비는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인데 이번 법안은 이를 2배 가까이 증액해 3조 원 이상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상징적 의미와 직결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기지로 한국을 활용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안보 종속의 대가를 요구하는 셈이다. 셋째는 에너지 거래 압박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맹국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우회 수입하거나 이란과 제한적 교역을 시도하는 움직임에 대해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동시에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라는 압박이 뒤따른다. 2023년 한국의 LNG 수입량 중 미국산 비중은 18%였으나 미국은 이를 최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길 요구한다. 이는 곧 에너지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계 전반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넷째는 외교안보 연계 조건이다.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라고 주문했으며 동시에 대만의 협사안에서 중국 견제 전선에 한국이 더 깊숙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한국을 사실상 대중 전초기지로 고착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네 가지 조치는 단순한 요구의 나열이 아니다. 미국은 법률적 재정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즉,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즉각 발생하고 수용하면 미국의 단기적 혜택은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급격히 줄어드는 양날의 칼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초강수가 등장했을까? 첫 번째 요인은 미국 내 정치 일정이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중 강경을 핵심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든 트럼프 캠프가 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을 더욱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워싱턴에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의회는 한국을 시험대 삼아동맹도 중국과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내 유권자에게 던지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 요인은 지정학적 긴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격화, 대만 해협 불안정성 증대 속에서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지역 파트너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의 핵심 노드로 본다.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기술 등 전략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중국의 기술 굴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 번째는 경제 패권 경쟁이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팹리스와 장비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 능력은 여전히 한국과 대만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미국 의탈 중국 공급망 전략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한국의 선택지를 강제로 좁히려는 패권적 조치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불확실성 속에 급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다. 무역협회는 만약 규제가 현실화되면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 연간 최소 10%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동맹국들의 반응은 왜 충격인가? 일본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지만 에너지 산업 측면에서 언제든 비슷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러시아 제재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을 경험했기에 이번 사태를 남의 일로 보지 않는다. 독일의 슈피겔지는 오늘의 한국은 내일의 유럽이 될 수 있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런 패턴은 낯설지 않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은 엔화 절상 압박을 받았고 그 결과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어졌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거의 전적으로 수용했으나 경제적 후폭풍은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로 귀결되었다. 한국 역시 지금 비슷한 길목에 서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안보에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지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맞닿아 있으며 북핵이라는 직접적 위협에 놓여 있다. 즉,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특수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이 미국의 초강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렵다. 동시에 거부할 경우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는 더욱 심화된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동맹의 성격 변화다. 미국이 말하는 동맹은 점점 더 조건부 지배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한국은 자율성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충격, 장기적으로는 외교 전략의 공간 축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한국 외교가 새로운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다.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서 선을 그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미 의회가 한국을 향해 꺼낸 초강수 카드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 수단을 넘어 동북아 전체 질서를 뒤흔드는 새로운 균열의 시작을 알린다. 우리는 이 조치의 배경과 즉각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보다 깊숙한 층위에서 이 사안이 던지는 구조적 함의와 장기적 전략적 결과를 짚어보아야 한다.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까지 초강수를 두는 모습은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동맹의 안보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동맹이 강해질수록 자율성은 줄어들고 자율성을 추구할수록 동맹의 결속이 흔들리는 역설이다. 한국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은 의회의 강경한 법안과 예산 심의를 통해 한국에 대한 경제안보 레버리지를 높이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첨단 기술 협력, 방위비 분담 같은 구체적 이슈는 사실상 한국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추종은 또 다른 리스크를 낳는다. 중국은 이미 경제적 보복을 시사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일본은 이 틈을 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공간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복잡한 역학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다층적 외교와 국익 중심의 균형 감각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한국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의회의 카드는 단기적 압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업 생태계와 안보 구조에 제도적으로 묶어두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 국방수권법, 엔달 같은 법률은 한번 통과되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점에 가깝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동맹국 내부의 불균형을 드러낸다.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라 부르지만 실제 의회의 행보는 때때로 종속적 파트너로 간주하는 듯한 신호를 준다. 이러한 괴리감은 한국 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상당수가 미국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무조건적인 동조에는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다. 동맹국 간의 신뢰는 단순히 안보 보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 형성된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의회의 방식은 한국에게 일방적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그 신뢰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사안은 단지 한미 관계의 긴장 국면으로만 볼 수 없다. 그것은 향후 10년, 20년 뒤 동북아 세력 구도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은 국내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의회의 초강수 카드에 대응하는 방식이 정권 교체마다 바뀐다면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전락한다. 둘째,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단순히 방어적 태도가 아니라 조건부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한국이 제공하는 전략적 자산과 경제적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그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 일본, 나아가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다변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핵심 자산이 된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미 의회의 초강수는 분명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동맹은 굴종이 아니라 협력이어야 한다. 협력이란 서로의 이익을 존중할 때 가능하다. 지금 한국은 그 원칙을 미국에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한미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동맹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며 국가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시험이다. 한국이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동안 동북아에서의 입지와 위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다. 한국은 종속적 동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주체로 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될 것이다.